fragmentation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분절화라는 의미인데요. 유로존의 분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요즘 시장에서 아주 핫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죠. 분절화가 뭐냐? 유로존에서는 같은 유로화를 쓰는데 각 재정 상태나 신용도의 차이로 금융시장이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재정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신용도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위기가 커지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는데 독일은 덜 올라가고 이탈리아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분절화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죠.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분절화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유로존의 위기는 지루한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로존의 분절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원인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는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줬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이 또 위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설정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일반적인 침체를 가정을 했을 때 주가 수준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었지? PBR을 기준으로 1배수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0.9배수 아래에서는 강력 매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수로 환산하면 2530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고 2280부터는 강력 매수가 되겠죠. 그래,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단서를 하나 달았었어. 일반적인 침체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었지? 과거에는 PBR 기준으로 0.6에서 0.7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일단 지금은 PBR 0.9배수인 2280포인트 주변에서 반등이 있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대충 맞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0.6배수까지도 하락시킬 수 있는 시스템 위기는 진짜 가정하고 싶진 않지만 투자자로서 대비는 해야겠죠. 아빠는 그러면 그런 시스템 위기가 유럽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항상 조금 약한 곳에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실 지금 미국이 75베이스 포인트를 팍 올리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잖아. 뭐 기업 얘기 나온 김에 중국 얘기 조금 하고 갈까? 시간 괜찮아? 중국의 약점은 누가 봐도 지금 부동산이잖아. 근데 부동산 쪽에 지금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 올해 중국 쪽에서 크레딧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약 한 341억 달러 정도가 생겼어.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337억 달러 정도가 부동산에서 생긴 부실이라고 보면 돼.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는 또 주택 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거부하겠다라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 상환 거부 운동이 허난성 정저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녁 다 그럴 것 같아. 락다운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졌고 중국은 여러 도시에서 분양주택을 결국 약속된 기일 안에 인도받지 못하게 됐는데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죠.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 전역에 걸쳐서 100여 단계의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사태로 촉발된 중국 금융권의 부실은 최대 5,61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8조 7억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면 상당한 거야. 이렇게 되면 부동산 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14%다. 그런 은행이 있다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1.4%의 부도는 내 자기 자본의 10%가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오늘 주제가 중국이 아니잖아. 중국은 여기까지만 할까? 넘어갑시다. 그래, 오케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지난주에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어. 물론 목요일 새벽에 상원에서 신임 투표를 해서 유효표를 얻긴 했어. 하지만 연정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들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유효표를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 연정은 끝난 거야. 연정의 붕괴 원인은 오성운동의 수장인 주세페 꼰대가 시작을 한 거야. 꼰대? 주세페 꼰대 아니고 꼰대. 내 발음 좀 구려? 응, 구려. 알았어. 다시 할게. 주세페 꼰대가 꼰대가 이야기를 한 거야. 국가 재정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더 풀지 않으면 연정 포기하겠다. 그리고 너에 대한 불신임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 우리나라나 미국은 여당과 야당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거의 없어서 연립정부, 연정은 거의 필수적이죠. 그만큼 연정이 깨지는 것도 다반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 뉴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중요하지. 이수는 드라기 총리가 예전에 ECB 총재였던 거 알고 있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연정분계로 콘테 전 총리가 사임을 하고 그의 후임으로 총리가 되었죠. 그렇지. 드라기 총리 풀네임이 마리오 드라기인데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럽의 재정 위기를 잘 극복해낸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드라기가 계속 총리를 해야 한다는 탄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유럽의 위기를 잘 다스렸던 분이 왜 국내 전국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좌하고 우하고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 주세페 꼰대하고 드라기 총리하고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줄까? 7월 21일부터 결국 ECB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 금리를 올리는 순간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나 남유럽,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잔뜩 부채를 늘려놨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수야, 드라기는 과거에 ECB 총재였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커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주세페 콘테가 260억 유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안 그래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오성운동은 주세페 콘테 전 총리가 이끄는 극좌 정당인데 에너지 위기나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드라기 총리와 계속 대립을 해왔더라고요. 대립할 수밖에 없어. 좌와 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이. 아무튼 뭐 주세페 콘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야 그럼. 있었겠지만 시국이 시국인데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 인상한 이후로 전 세계가 긴축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고 있는데 260억 유로 규모의 재정 부양책도 부족하다고 하면 대체 얼마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유로화는 현재 페리티까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페리티는 다른 나라의 통화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가치, 동등한 비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달러는 1유로. 아무튼 심지어 화요일 새벽에는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딱히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대유럽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이 선언될 수 있다고도 했죠. 가스 공급 계약 이행 못한다 라는 건데 물론 하루 만에 21일부터 노르트스트림 1이 재가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다시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럽은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수야, 근데 불가항력 설명 좀 해야지. 불가항력이 뭐야?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이는 건데 당연히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유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앞서 가스프롬은 유지보수를 이유로 이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노르트스트림 1을 가동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열흘 이후에도 가동 재개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독일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죠. 그게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이야. 이수야, 지나가는 사람이 너를 좀 섭섭하게 했어. 뭐 섭섭해?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를 섭섭하게 했어. 섭섭해? 뒤집어지게 섭섭해. 맨날 울잖아 아빠 때문에. 아, 진짜? 미안.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야? 가족? 그거 말고 또 하나 없을까? 사랑? 그렇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섭섭함도 없어. 역사적으로 훈족과 게르만족은 애증의 관계였다고. 과거 간빙기 때가 있었거든. 지구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잖아. 그런데 차가워졌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훈족이 남하를 시작을 했고 그 훈족이 남하를 하면서 게르만이 남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과거에 지구상에서 최강자끼들의 어떤 그 라이벌 관계였고 또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서 정도 많이 붙었었던 이른바 애증의 관계였단 말이지. 그 이후로 아무튼 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런 생각을 했어. 러시아를 양지로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독일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이 직접 자기 돈을 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석유와 가스를 유럽 쪽에 공급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어. 지금 한 4개 정도의 라인이 지금 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그 가스와 석유 의존도 굉장히 높아졌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50~60%까지 러시아 의존도가 생긴 거야. 전체 유럽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0% 정도까지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높아진 데는 독일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지. 한마디로 러시아와 독일은 묘한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애증의 관계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실제로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막 대항해야 된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을 때 중립을 독일은 지켰죠, 계속. 거의 뭐 중립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뭐 학살 사진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얘네들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바뀌게 된 거야.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어땠다고? 굉장히 친했단 말이야. 그런데 독일이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누가 섭섭할 것 같아? 러시아가 섭섭할 다른 나라한테보다 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아까 말했지만 유럽에는 한 4-5개 정도의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더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독일 쪽 루트만 가지고 문제를 거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지. 아무튼 올해 말 전후로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 같아. 지금은 유럽 쪽에서도 천연가스에 대한 밴더를 다양하기 위해서 LNG 터미널을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거든. 적어도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6개 이상의 신규 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어. 이것들은 대부분 내년 정도 안에 모두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딱 올해 말까지가 고비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독일은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 과거 재정위기 때는 어땠어? 독일이 돈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유럽의 재정위기 때는 독일이 전체 출연기금의 절반 정도를 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럴 사정이 못 된다라는 거지. 만약 올해 안에 남유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력이 지금 크게 떨어진 독일에서 과연 도와줄 여력이 생기겠느냐라는 거지. 잠깐만, 여기까지 더 길어지기 전에 제가 이해한 대로 사건을 재구성을 해볼게요. 라가르드 22 총재는 FOMC 회의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했죠. 그렇지. 그 회의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분절화 방지 대책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왜 분절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절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유로존이 위험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라는 걸 정도는 알았지만 왜 위태롭다는 거지를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또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가 라가르드의 발언 직후에 유로존의 분절화 방지 대책은 반드시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매우 좁게 정의된 조건 하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도 독일이 과거처럼 내어줄 돈이 크지 않으니까 정말 위급할 때만 분절화 방지 대책이 가동되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겠네요. 잘 봤어. 그럼 이수야, 독일이 지금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남유럽을 도울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유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못 준다는데 무슨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독일이라면 굳이 흥청망쳐 쓴 남유럽에 대해서 예비 차원의 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남유럽의 입장은 또 다르다. 예비 차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럴 거야. 내가 정작 힘들어지기 전에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지. 이탈렉스트, 그렉시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지. 그런 걸 다시 시도할 것이다라는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남유럽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나? 독일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닐 텐데.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화를 쓰잖아. 그런데 재정이 통합이 안 돼 있어. 만약에 말이다,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 부도가 난다면 결국 유로가 부도가 나는 거야.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부의 축척을 뭐로 했어? 마르크화가 아니라 유로화로 했단 말이지.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독일 국민도 덩달아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유로존이 부도가 나는 것은 이탈리아가 됐든 독일이 됐든 누구도 지금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야. 누가 하나만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다 나와버리는 거니까. 이해가 왔어. 다 모여있는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다 같이 부도가 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건데. 이해가 갔어요. 재정위기 당시에 고안되었던 OMT나 ESM은 거의 독일에서 충당을 했었죠. 그렇지. 거의 전체 재원의 절반 가까이를 독일이 충당을 했었는데, 그때는 독일이 왜 저러지? 돈이 개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함께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어준 거군요. 그리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도 알겠고요. 독일 대법원에서 OMT라든지 ES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합법이라고 했단 말이야. 왜 합법이라고 했겠어? 독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독일 국민들이 부도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독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힘들 때만 이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합법이다라고 결정을 낸 거야. 다만 돈을 그냥 내줘서는 안 되는 거지. 돈을 내줄 때는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위기로부터 남유럽 국가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국가 재정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바이러스가 또 터졌네. 바이러스가 딱 터지면서 또 수많은 돈들을 쓰게 됐단 말이야. 여기서 또 흥청망청, 물론 안 그런 나라들도 있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흥청망청 쓴 나라들이 또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너가 그리스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야. 여기서 막 써. 막 써도 저기서 돈 주겠지 하고 막 써. 그럼 이탈리아 정치인 입장에서는 나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지라는 생각을 할까? 아니면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안 쓰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문제였어. 독일은 바이러스 위기 때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않았고 전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70% 수준으로 맞췄단 말이지. 거기가 거의
헤드라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재정 위기 때보다도 재정이 더 악화된 상태야.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부채가 162%였거든. 재정 위기 때. 이게 요번에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194%까지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 이탈리아도 122%였던 것이 GDP 대비 151%까지 팍 뛰었지. 뭐 내밀한 사정은 알 수 없겠지만 재정을 정상화시킨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또 어려워지니까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마저도 내줄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냉전 상황이 되면서 이 독일의 재정도 여의치 않아졌다라는 얘기야. 예전에는 사실은 독일이 뭔가를 만들면 러시아에도 팔아먹고 중국에도 팔아먹고 유럽에도 팔아먹고 뭐 일본 뭐 다 팔아먹었었는데 지금 당장 러시아는 막혔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엄청 높아졌어. 그러면 수입하는 건 높아지고 수출은 더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적자가 생기게 되지. 그래서 통독 이후 1990년대 이후 무려 31년 만에 독일이 최초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돼.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다시 초반으로 가보면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리가 난 더 이상 못한다고 했던 것도 이제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탈리아는 독일의 도움으로 빵꾸난 재정을 메웠었고 지금은 또 손을 벌리기가 좀 염치가 없는데 콘테 쪽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쓰자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래 그때 ECB 총기였을 때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를 데리고 와서 설득을 한 사람이 사실 드라기였거든. 우리가 죽으면 너희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빨리 되돌릴 테니까 돈을 좀 출연해 주세요라고 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니? 당시에 드라기 총재였거든. 독일이 풍족할 때야 국민들을 설득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지금처럼 독일마저 힘든 시기에 누구를 돕자는 주장에는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독일의 정치인들도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연준의 급기 인상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야. 적정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어지간하게 뭐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틀리길 바라지만 아마도 이 시기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서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해법은 없나요? 있지. 지난번에 이수가 YCC에 대해서 한 번 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지. 일본의 YCC처럼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간의 스프레드를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국채 있어. 수익률 스프레드.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ESM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한정 이탈리아의 국채를 무한정 사준다든지 이런 방법. 이른바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사줘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예전처럼 돈이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야. 물가가 팍 하고 올라가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근데 물가가 좀 피크아웃돼서 좀 떨어진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뭐 미국도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존버지 뭐. 어차피 오래 지나면 좀 독일도 사정이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올해만큼은 어떻게든 좀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지금 6개 이상의 LNG 신규 터미널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밴드의 다양화를 지금 구축하고 있으니까 유가나 가스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좀 독일의 국가 재정도 완만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러나 저러나 골치가 좀 아프네요. 독일의 사정도 어렵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존버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얼마 전 영상에서 일반적인 침체를 감안한다면 대략 PBR 0.9배수인 2280이 저점 주변일 거라고 했어요. 그 위치까지는 이미 도달했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닥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위험에는 늘 대비하는 게 좋겠죠. 아직 징후는 매우 미약하지만 만약 시스템 위기가 생긴다면 PBR 기준으로 0.6배수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스템 위기의 시작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중국과 남유럽입니다. 만약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한 차례 더 큰 폭풍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나도 안 돼. 우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를 주목해주세요. 다행인 것은 잠시 250베이스 포인트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다시 200베이스 포인트 수준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뚜